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아찔했던 화재 현장과 느닷없이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사람이 다치는 등 위험천만했던 사고 현장, 그리고 생태습지로 소풍을 간 유치원생들이 벌에 쏘인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부터 이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든지요. 안전에 관한 거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아나운서님이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어디가 제일 편안하게 느끼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야 가장 아늑하고 편한 공간은 집이죠. 내 집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 집이라고 해서 마음을 너무 놓다가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사시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시는데요. 바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화재가 잘 일어나는 장소 중에 1위가 바로 우리 집, 아파트나 주택인데요. 오늘은 편하지만 안전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공간, 또 요즘처럼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는 이 겨울 문턱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아파트나 주택 화재 점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 54분, 서울 도봉구 방학로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소방호스로 물을 쏘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데요. 불이 워낙 세게 번지고 있어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들은 1시간여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했지만 집안 가재도구는 모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 갑자기 발생한 화재인데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주택 화재 현장입니다. 오전 9시 15분, 이번에도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에 있는 주택의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길이 확산될세라 세차게 소방수를 뿜어댑니다. 불길이 뜻대로 잡히지 않자 반대편 이웃 빌라로 들어가 소방수를 쏘며 불길을 잡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집을 모조리 다 태우고서야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후 1시 4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아파트 2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아파트 주민들부터 먼저 대피시킨 뒤 불길이 이웃집으로 옮겨 붙을까 봐 서둘러 화재 진압에 들어갔는데요. 불은 14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80대 주민이 대피 도중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다 과열로 인해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13분,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두운 밤,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좁은 길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토대로 부부싸움으로 인한 방화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남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화재 연기를 흡입해 의식이 혼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빌라촌에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분노 방화가 나와 이웃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재 사고를 보면은 보통 집 주방에서 많이 불길이 옮겨 붙는 것 같아요. 집 전체가 홀랑 다 타버린 걸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이 집안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점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겨울로 가는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요. 이맘때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재인데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요. 내 집, 또 내 가족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처 방안은 정말 수시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자신이 진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사고가 많아서요. 계단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상구의 문 앞은 항상 치워두되 또 방화문은 닫은 채로 두는 것이 좋은데요.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교수님, 이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이 정도만 숙지하고 대피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조심해야 할 소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화재 시에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요, 각 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도 굉장히 빈번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전격 전압 또 전격 전류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또 콘센트는 너무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마다 누전 차단기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아마 있겠죠. 그냥 집안 어딘가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겠지 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설마 차단기도 점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여부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위치를 점검하셔서 꼭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가스밸브는 월 1회 점검을 하시고 또 보일러실 주변에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쌓아두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비상계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비상구라든지 대피 공간에는 물건을 적재해 두지 말고 또 방화문은 잠궈두는 것이 아니라 닫아둔 채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신경 쓰고 습관을 들이시고 사시면 내 집에서 화재 걱정은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아파트라든지 주택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공간에서 화재 시에는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각심을 늦추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집안에서의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올바른 안전 습관 꼭 몸에 배도록 생활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이 안전하기 위한 안전 습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25분 서울 관악구 봉천로 일대가 차량 추돌 사고로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사당역 쪽으로 향하던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의 급제동에 떠밀려 앞 차량을 들이받은 추돌 사고인데요. 트럭이 뒤를 받쳐 앞차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트럭 앞부분이 찌그러져 현재 운전자가 찌그러진 부분에 끼어 있어 트럭 운전자 구조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구겨진 차 문을 여느라 비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이 사고로 70대 남성은 목과 골반을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후 5시 11분 서울 양천구 신정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에 박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일대는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택시 두 대가 신정역에서 목동역으로 주행하다가 서로 충돌해 두 택시 모두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돌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행인이 부상을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었지만 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오후 시간, 순식간에 일어난 택시의 돌진 사고 현장입니다. 저녁 7시 41분 강남구 테헤란로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차량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구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행히 119 인명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후 3시 54분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구리 사거리로 향하던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심코 달리는 도로에서 잠깐 방심하다가 또는 아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돌진 사고가 많았어요, 교수님. 이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고 뭐가 문제인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급제동으로 인해서 2차 추돌 사고가 났다는 기사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는 평소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나운서님은 평상시에 안전거리를 어떻게 좀 잘 지키시면서 운전하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안전거리라는 게 앞차를 바짝 뒤따르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추돌하지만 않으면 안전거리 확보한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이런 것들은 안전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많은 운전자분들이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절대 아니고요. 운전자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본 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까딱이라도 잘못하면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차를 바짝 뒤따르면서 추돌하지만 않는다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네. 이 경우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거리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보통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보통 30여 미터 정도고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급제동 시에 미끄러져서 이런 발생하는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거리 미확보,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네, 물론입니다.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등 일반 도로에서는요. 안전거리 위반 시에 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요. 4에서 5만 원 정도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어차피 그 대상은 벌금을 내야 되는 대상은 맞고요. 또 이륜차,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등도 벌금이 있습니다. 잘 지켜야겠네요. 도로에서 보면 앞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분들 많은데요. 꼭 벌금 때문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거리 확보해야겠습니다. 안전거리는 도로 위 기본 예입니다. 오후 2시 33분 서울 서초구 청계골 생태습지공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인솔교사가 소풍을 나왔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서 서울 청계골 생태습지공원으로 야외 학습을 나온 유치원생 17명과 인솔교사 4명이 벌에 쏘이는 아찔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는데요. 가을철 벌 쏘임 사고가 잦은 만큼 야외 활동 시에 안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밤 10시 37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강북방향 지점에서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투신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물 밖으로 건져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투신자의 상태가 위중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생명의 끈을 다시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밤 10시 56분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한 남성이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전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동두천 방향 열차 운행이 40분간 중단됐습니다. 포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밤 10시 5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동두천 방면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로로 뛰어들어 열차 밑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요즘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10대 학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지하철에서 투신한 40대 남성분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OECD에서 발표한 2015년 건강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인의 자살률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29.1명으로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데요. 자살률 1위라는 말씀이신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매우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또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한 10% 정도, 또 신체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 5.7%로 나타났는데요. 네. 나이대별로 자살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10대는 대부분 학업 성적 부진과 진학 문제로 인해서, 또 20대에서 50대는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60대 이상부터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남녀 성별비로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성의 자살률이요, 네. 여성의 자살보다 2배가량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자살률이 2배가량 높은데 특히 40대에서 60대 자살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경제적인 것과 가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가장의 어떤 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또 과도한 책임의식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 질환 등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군요. 네. 물론 저희가 여기서 해결책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교수님이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또 복지제도가 확충이 되는 것들이 급선무겠죠. 네,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아무리 괴롭더라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친구나 가족이 없는지, 또 내가 손을 뻗어서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이웃은 없는지, 또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눈을 돌려서 주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관련 사고 역시 하루하루 늘고 있죠, 교수님.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다가 위험천만한 일에 노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요, 스마트폰 조작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또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마트폰 중독 또한 심각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요, 각별히 주의를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운전 중에 어떤 분이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스마트폰에 빠져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는데도 모르고 그냥 길을 건너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참 아찔했습니다. 네,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요, 현저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또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5, 60대가 넘는 경우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경우에 청각이 70% 이상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각 능력 역시 일반 보행 시에는요, 한 120도에서 150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볼 수 있는데 반해서요,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최저 10도 정도까지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용품이 됐죠, 스마트폰이. 하지만 자칫 잘못된 사용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교통사고 예방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방법은 당연히 운전 시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요. 또 보행시나 건널목에서는 휴대폰을 조작하지 않는 것이겠죠.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독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연구소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건널목이나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이렇게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은 청각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누구나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께서는요,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위험성을 수시로 환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고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십시오. 네, 이번 순서 역시 안전에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인데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잘 달려나가던 승용차. 갑자기 중앙선 부근에서 멈춰선 채 뒷차가 빵빵대도 요지부동.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했는데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도로 위 개념 없는 운전입니다. 외곽산 속 도로인데요. 한쪽 차로가 길게 정체되고 있는 도로 상황입니다. 정체된 도로 상황에 갑갑함을 참고 모두가 줄맞춰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도하는 지극히 위험한 운전입니다. 차를 그렇게 갑자기 껴들이면 어떡해요? 앞으로만 가야 하는 도로 위에서 승용차가 빠르게 후진해 오고 있는데요. 어머, 웬일인가 싶었는데 가고자 하는 곳을 지나쳤나 본데요. 그래도 도로 위에서의 후진은 위험천만, 절대 안 됩니다. 반대편 차로는 꽉 막혀 있는 정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쪽 차로가 꽉 막혔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감행하는 위험한 운전자입니다. 여러 차들이 제각기 자기 신호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교차로인데요. 그런데 저 빨간색 차, 좌회전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사거리 중앙의 정차에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우회전해 가버립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 위험천만한 운전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할 때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깜빡이를 넣고 뒷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급하게 단번에 2차로나 변경해버리는 저 앞 승용차. 하마터면 대형버스와 추돌할 뻔한 위험한 차로 변경이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하려면 미리 거리를 두고 깜빡이 신호를 보낸 뒤 조심조심 해야 하는데요. 내 갈 길만 생각하고 급하게 핸들 꺾다가 부른 차로 변경 추돌 사고 순간입니다. 빗길 급차로 변경입니다. 교수님,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급차로 변경 다시 보니까 엄청 위험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그 소위 칼치기라고 하는 급차로 변경, 네. 흔히들 또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차선은 도로 위에 그어진 금, 즉 라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 금으로 나눠진 자동차 한 대가 다니는 길은 차로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를 주행해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싶을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가지 않고요. 네. 급하게 혹은 단번에 몇 개의 차로를 연속해서 변경해버리는 급차로 변경은 사고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사고 유발 행위입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 넣는 깜빡이 신호는요. 차로를 변경할 그때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뒷차에게 양해를 구하며 반드시 보내야 되는 양보를 청하는 신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차로 변경 깜빡이 신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뒷차에게 양보를 구하며 보내야 하는 필수 교통신호라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수첩에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등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신체 기관은 바로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시
등산화의 끈을 단단하게 매느냐, 느슨하게 매느냐가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등산 시 발의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화의 끈을 꽉 묶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매는 것이 걷기에 더 편안합니다. 등산화 끈 약간 느슨하게 매고 안전한 등산 즐기십시오.